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지만 그 전에 소원은 핵잠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이 조그만 나라에 정말 없는 게 없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없었고, 또 미국 포함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잠수함 운용 전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를 올리며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핵잠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쓰고 말하면서도 이게 지금 진짜 현실인지 꿈인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드디어 우리도 핵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성격이 급해서 매사에 늘 빨리빨리를 외치는 것은 우리나라 공인 국제번호인 82에도 나와 있듯 그건 이미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아직 세계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우리나라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준비성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트럼프가 미사일 사거리를 풀어주자마자 정말 신비롭게도 그 발표가 있은 지 채 일주일도 안 되어서 갑자기 도깨비 뚝딱 탄두만 줄이면 5,000km까지 날아가는 현무 미사일이 깜짝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 지구 최고의 양측이 우리 국방부가 만약 지금 무엇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다면 그건 벌써 15년 전부터 몰래 개발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또 만약에 지금 무엇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다면 그건 이미 진작에 개발이 다 완료되어 테스트까지 다 끝내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저기 충청도 어디 지하 벙커 안에 꽉꽉 쟁겨놨다는 뜻으로, 이번에도 이 엄청난 핵잠 소식, 즉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초대형 발표가 깜짝 공개된 직후부터 정말 신기하게도 채 24시간도 되지 않아 우리나라 1호 KSSN 핵잠의 설계도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고, 또 최근 갑자기 야구를 이상하게 잘해서 너무 기쁜 하나오션 또한 이미 핵잠 건조 시뮬레이션까지 마쳤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우리가 앞으로 제작하게 될 최초의 핵잠의 경우 그 규모가 딱 4,500톤급으로 제작되어야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미 계획이 잡혀 제작이 되고 있는 우리 차세대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배치 3 잠수함의 경우 마치 누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미리 귀뜸이라도 해준 것처럼 그 건조 사이즈가 딱 4,500톤급에다가 그 형태까지 완전히 핵잠 맞춘 형태로 건조가 되고 있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국방부의 거짓말에 속아와 이미 속을 만큼 속아온 국내 수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과 세계 전문가들은 어쩌면 한국은 이번 깜짝 발표가 있기 전부터 또 이미 어디엔가 핵잠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 그냥 이번에도 볼트 하나만 조이면 끝날 정도로 준비해놓고 이번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핵잠 소식에 물론 우리는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이웃 국가들인 일본과 중국에게는 너무도 안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이건 그냥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둘 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밤에 제대로 잠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괴로운 소식인 게, 일단 일본의 경우 이번 한국 핵잠 승인 소식은 이제 미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이 동북아의 최고 전략 파트너로 밀어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배신감과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 사진을 보면 이번에 새로 일본 총리가 된 다카이치가 막 트럼프 팔에 매달리고 있고, 또 그 옆에서 치어리더처럼 폴짝 뛰면서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일본과 한국의 관세 협상 내용만 봐도 이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일본은 미국에게 5,500억 달러를 투자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돈 약 8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오로지 트럼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 내 화장실을 금으로 만드는데 100조 원, 또 내 아들들과 손자 회사에다 각각 300조 원씩 투자하겠다는 등 어떤 뚜렷한 기준도 없이 그냥 트럼프가 어디에다 투자를 하라고 지정을 해주면 일본은 90일 내 그 돈을 전부 현금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일본은 미국과의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미국과 9대1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전부 다 일본이 하는데 그 수익금은 미국이 다 가져가는 매우 신비한 계약. 이건 아마 5,000년 후에도 이 지구 역사에서 길이 회자가 될 정말 황당한 계약인데, 어찌되었건 일본은 그렇게 간과 쓸개를 모두 내어주고도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우리나라는 총 3,500억 달러 중에서 현금은 2,000억 달러, 그리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즉 마스가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더해 한국
조선 기업들이 주도로 추진하게 되어 사실상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게다가 또 그 현금 2천억 달러 역시 투자처를 트럼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며, 만약 뒤에 가서 뭔가 이상한 징후가 있을 경우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계약 안에 마련해 두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모든 걸 미국에게 퍼주기로 약속한 일본에 비해 이번 우리나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 어려운 관세 협상은 마무리 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일본 사람이면 당장 오늘부터 너무 분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진짜 오한만은 바로 그 다음날 날라왔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핵잠 개발을 깜짝 승인해 버린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일본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진짜 엄청난 뒤통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까지 이 동북아에서 사실상 미국 최고의 전략 파트너였고, 또 일편단심 미국이 하라는 건 모든 걸 군소리 없이 잘 해왔으며, 그 덕에 이쁨 받은 일본은 핵 연료 재처리까지 20년 전에 승인받아 그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최고의 특혜국이었는데, 대신 미국은 일본의 엄청난 로비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핵잠 개발 족쇄만큼은 절대로 풀어주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핵잠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의 최우방 중에서도 진짜 최고 우방이라는 일종의 징표 같은 것이라서, 오커스 멤버인 호주에게도 핵잠 기술을 주겠다는 희망 고문을 벌써 10년도 넘게 하면서도,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풀어주지 않고 있었을 정도로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뜬금없이 그 귀하디 귀한 핵잠 개발 선물을 한국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나라의 군대 전체가 해군에 몰빵된, 말하자면 그냥 해군으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한국과 일본의 전쟁을 두고 상어와 호랑이의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어찌해서 만약 우리나라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그때는 전투가 아닌 그냥 일방적인 사륙의 상황이 발생하게 될 정도로 일본의 육군은 세계 2위 한국 육군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사실 이 지구에서 미국이나 러시아 정도 빼고는 한국 육군을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럽이 다 똘똘 뭉쳐 우리와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도 방파제 위에 올라올 수 없도록 해군에다가 모든 걸 몰빵해서 전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해군은 우리나라 해군보다 이지스함도 훨씬 더 많고 잠수함 숫자도 더 많기 때문에 확실히 더 강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 해군하고 또 그렇게 막 일본 육군하고 우리나라 육군하고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까지는 아니고,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더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의 핵잠 개발을 승인해버리면서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해군까지도 더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는 구축함도 이지스함도, 그렇다고 심지어 항공모함도 아닙니다. 바로 잠수함이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이지스함들도 이제 한국 해군의 핵잠들이 하나 둘씩 배치가 되기 시작하면 그냥 바다 위에 떠있는 표적일 뿐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만약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면 예전에야 그 이지스함과 잠수함들 때문에 우리 공군도, 그리고 특히 우리 상륙군들이 일본 해안으로 접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이 핵잠 군단이 들어서게 되면 전쟁 시작하자마자 하늘로는 수천 발의 현무부터 쏟아버리고, 또 바다에서는 우리 핵잠들이 일본의 이지스함과 잠수함들을 모두 격침시켜 바다 위 길을 만들어서 너무도 손쉽게 세계 최강 우리 육군이 일본 본토로 상륙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국과 일본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절대로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게 핵잠을 승인해주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우리 트럼프가 또 트럼프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갑자기 현실이 되어버려 우리로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사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일본에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정작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해버리는 마치 청춘의 덫 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이렇게 깜짝 이 핵잠을 승인한 것은 딱히 일본에게 빅엿을 주기 위해 그랬다기보다는 사실은 중국과 북한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나라 안의 경기가 너무 힘들고, 또 최근 들어 그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심해져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이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국방비까지 앞질러 버려서 미국도 지금 서둘러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상황에서 이미 의료보험 같은 것은 진작에 다 민간으로 돌려버렸고 다른 복지 부분도 더 줄일 데가 없어 이제는 결국 국방비에서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외 다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 대규모 미군을 파견하거나 또는 항공모함을 이끌고 전 세계의 바다를 순찰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을 감시하고 관리해줄 어떤 강력한 나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어떤 무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잠수함이고 이미 중국이 핵잠을 10대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일본이나 한국 중 한 곳에 이제는 핵잠 기술을 공유해 주어 핵잠 전력을 갖게 하여 앞으로 미국 대신 바다에서 중국과 북한을 꽁꽁 묶어두는 역할을 하려는 계획인데 그 새로운 지역의 경찰 역할에 일본이 아닌 한국이 당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단지 핵잠을 보유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바닷속에서 중국의 핵잠들을 따라다니며 관리를 해야 해서 아마 빠른 시간 내 최소 10척 이상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이제는 디젤 잠수함이 아니라 무려 핵잠이 동해와 서해 바다 깊은 곳에서 몇 달씩이나 짱박혀서 그게 평양이든 어디든 잠수함 한 척당 10개의 SLBM을 탑재하고 언제든지 명령만 내려오면 바닷속에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이번에 트럼프가 만나자고 하는 걸 괜히 너무 튕겼나 후회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일본도 중국도 그리고 북한도 잠 못 드는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내게 된 상황입니다. 지난번 영상 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게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첫걸음을 떼어버렸습니다. 대신 그게 1000m를 가야 하는데 1m를 떼는 첫걸음이 아니라 최소 900m에 달하는 첫걸음이어서 이제는 남은 100m만 미국을 잘 달래고 설득해서 차근차근 걸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핵잠 전단을 운영하려면 우리도 그 핵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11월 3월 기준 이미 미국이 핵 재처리까지 이미 승인을 해주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연료를 재처리하게 되면 그게 20%를 농축하던 것을 나중에 90% 이상 농축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 그냥 스위치만 조금 더 멀리 돌리면 되는 수준으로 너무도 쉬운 것이기 때문에 마치 도서관에서 걸어가다 서로 부딪혀 땅에 떨어진 책을 주워주다 손등이 닿게 되고 또 손등이 닿게 되다 보니까 사과를 하게 되고 그래서 미안하니까 이제 커피숍 가서 커피도 한 잔 사게 되는데 또 그렇게 같이 커피 마시다가 나중에 술도 마시는데 하필 그날따라 분위기 있게 마침 밖에 비도 주룩주룩 오는 데다 버스까지 끊겨 그렇게 역사가 쓰여지는 것처럼 아무튼 지금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자꾸 친구의 볼을 꼬집어 보게 되는 이 너무도 행복한 핵잠 소식이 부디 우리 변덕쟁이 트럼프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첫 핵잠 건조까지 무사히 진행되고 또 그 사이 핵 연료 재처리 공식 승인까지 이루어져 마침 비도 오고 버스도 끊긴 그 어느 날 밤처럼 갑자기 격정적으로 우리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사건으로까지 무사히 잘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무엇보다 세계 정상들이 모두 모인 이번 에이펙 회담이 너무도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은 물론 관세부터 핵잠 승인까지 우리나라가 너무도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진짜 너무도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지금 아주 좋은 이 분위기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잘 살려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돈에 미친 사람들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에 미쳐 있는 것 같고 여느 나라들처럼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수입차들을 타야 하는 경우도 아닌데 길 위에는 비싼 유럽 수입차들이 넘쳐나고 또 젊은 친구들부터 명품을 찾는 문화가 익숙한 데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항상 돈돈 거리는 것만 같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미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뭐 굉장히 특별한 모습은 아닙니다. 옛날에 아직 인터넷도 없던 때
때, 그리고 해외여행도 자주 나갈 수 없었던 때에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고 또 유럽 사람들은 돈에 연연하지 않고 고상한 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돈에 집착하며 물질적인 것처럼 믿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또 외국에 나가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자주 접하다 보니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즉 사람 사는 곳은 그게 어디든 다 비슷비슷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있어 좀 덜 가식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승질머리처럼 애초 성격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자존심도 강해서 죽어도 남에게 무시받는 것 싫고, 또 가진 게 많으면 참지 못하고 자랑도 하고 싶어하며 그렇게 표현함에 있어 거침이 없고 투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경쟁이 미친듯이 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이나 차 또는 명품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것일 뿐, 그게 꼭 우리만의 특이한 단점이거나 어떤 사람들 말만 따라 우리가 천박해서 또는 자본주의에 너무 물들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렇게 사회가 어느 정도 대놓고 돈에 대해 오픈해서 표현하고 그것에 대한 욕구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건강하고 좋은 겁니다. 물론 지금 절대로 사회 초년생이 600개월 할부로 벤츠를 질러버리거나 카드빚이 엄청난데도 신상 루이비통 핸드백을 새로 구입하는 게 괜찮다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솔직하게 오픈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욕망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신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를 어떻게 한다거나 또는 일전에 굉장히 여러 번 영상으로 올렸던 것처럼 워렌 버핏 등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의 지혜를 빌어 주식 투자에 대한 비법을 공유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신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돈 관련 철학과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 즉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돈이라는 것을 대해야지만 내게 더 많은 돈이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나, 또 그 반대로 평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올 돈도 도망가는지에 대한 그런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여기 루이스 하우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미국 미식축구의 최고 유망주였다가 선수 생활 중 큰 부상을 입어 운동의 꿈을 접어야 했던 것에 더해 갑자기 아버지까지 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평생 운동만 하다가 뒤늦게 갑자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오랫동안 정말 온갖 고생을 한 끝에 지금은 더 스쿨 오브 그레이트니스라는 팟캐스트, 즉 우리가 잘 아는 레이 달리오, 게리 부이, 데이비드 고긴스 등 경제와 사업 영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는 미디어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가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그 힘들고 무서웠던 가난의 시기 경험과 또 그 수많은 게스트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낸 지혜와 통찰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자신처럼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스스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혜들을 한데 모아 머니 마인드셋이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야기들을 추려 여기 짧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좋게 말하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걸 더 노골적이고 날 것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면 항상 돈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지금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바로 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역시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딘가 천박하고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돈에 대해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또 그래서 배우지도 못한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불문하고 다들 돈을 너무 필요로 하고 또 너무도 좋아하면서도 정작 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도 돈이나 경제에 대해 거의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로 졸업한 채 세상에 던져집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이제 막 어떤 정글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서 어떤 풀은 먹으면 안 되고 또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으며 밤이 되면 잠잘 곳은 어디에서 찾아야만 안전한지와 같은 최소한의 지식도 없이 그냥 그 살벌한 정글 안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20대 사회 초년생이든
아니면 40, 50대 아저씨든 간에 이제는 단지 편안하게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돈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고 또 돈에 대해 공부도 하며 그렇게 돈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돈이라는 물로 채워진 바다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는 물고기들이 그게 너무 천박하다고 해서 물에 대해 대화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모순입니다. 둘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들을 거두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들은 대부분 부도덕하고 나쁜 짓을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된 경우라든지, 또는 자신은 돈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마치 그런 거짓말이 자신을 더 고상하고 멋있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 또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나는 학벌이 좋지 않아서,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아니면 머리가 나쁘거나 얼굴이 못생겨서, 또는 이래저래 자격이 없어서 절대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없다고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믿음입니다. 이게 해악이 가장 크며 또 실제로 손해도 가장 큰 정말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학벌로 성공하던 시절은 이미 예전에 공룡들이 멸종할 때쯤 벌써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외국의 경우 전체 부자들 가운데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대략 80%에 달할 정도,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아주 많을 정도로, 그리고 40대 또는 50대 이상 된 분들도 은퇴 후 새로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시는 사례들이 정말로 많을 정도로 세상이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또는 안 될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믿음들입니다. 물론 시도하고 노력하는 모두가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그 성공률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또 그 방법 또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나 사는 것을 감사하며 무엇보다 그 이점을 최대한 누리고자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생각하는 부유함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정작 그 돈을 벌게 되면 그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로또 같은 게 당첨되어 큰 돈을 벌게 되면 강남에 한강뷰 아파트 사고, 롤렉스 사고, 벤츠를 사는 것 정도밖에 사실 별 명확한 계획이 없이 대부분의 경우 그저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 액수도 없고, 또 그래서 그 목표로 향하는 좋은 계획 또한 세우지를 못합니다. 일단 나만의 숫자를 먼저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시간을 투자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걸 누리는 데 필요한 액수, 즉 3억 원, 5억 원, 10억 원 또는 5천만 조이든지 남들은 생각할 것 없이 오직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나만의 숫자를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꼭 그 목표 액수에 도달해야지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 긴 여정의 중간중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도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가 책에서 제안하는 한 가지 아주 좋은 팁이 있는데, 전혀 돈을 쓰지 않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이나 다음 주 주말 동안에는 돈을 전혀 쓰지 않고, 또는 거의 쓰지 않고서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들을 찾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공원 산책이나 등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카페에 가서 한 두어 시간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또는 집에서 평소 만들어보고 싶었던 요리를 해서 가족들에게 저녁을 대접해주거나, 아니면 지역에 자원봉사할 곳을 찾아가 하루를 보람차게 사용하는 것 등, 그렇게 의외로 삶에서는 돈을 쓰지 않거나 또는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건강하고 큰 행복을 주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삶에서 그런 활동들이 더 많아질수록 돈에 대한 우리의 맹목적인 집착은 옅어지고 스스로 있는 그대로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지는 자신이 될 수 있어. 역설적이게도 내가 이렇게 돈이 필요 없이도 스스로 더 풍요로워지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넷째, 돈을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돈이 사람이라면 내게 오고 싶겠는가 아니겠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매일 돈에 대해 불평하며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면 이번 달에는 이것밖에 벌지 못했다며 불평하며 그 돈을 화를 내며 사용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이미 카드 빚이 많은데도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신상 명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도박판에 앉아 그 귀한 돈을 탕진해버립니다.
그런 경우라면 돈은 절대로 이 사람에게는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면 그 돈을 향해 내게 와주어서 정말 고맙다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폐 귀퉁이가 접힌 부분도 손으로 정성스럽게 펴서 지갑에 넣은 후 부족하지만 최대한 현명하게 그 돈을 알차게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나누기 위해 그 돈을 또 잘게 쪼개서 그들과 나눕니다. 이런 경우라면 돈은 더 많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 그가 그런 감사의 마음을 더 많이 더 자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의 손을 통해 주변의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구들까지 끌어다가 찾아올 것입니다. 끝으로 그가 전하고 싶어하는 정말로 중요한 돈 관련 마인드셋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건 앞서 본 네 번째 이야기와 다 있는 조언인데 뭐 꼭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은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려면은 그 끝도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것 채워지지 않는 욕망투성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당연하고 사소한 수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이고 그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침대에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게 그 고민 때문에 매일 밤 잠에 들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다는 것, 사지가 멀쩡하고 몸에 병이 없다는 것 등 사실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넘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삶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그렇게 일단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생활화하면 그런 감사의 마음은 사람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해주고 또 그런 내적 변화는 더 좋은 행운이 내게 찾아오게 해주며 그럼 우리는 그 행운에 더 크게 감사를 하며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 모든 출발점이자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며 어찌 보면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돈은 물론 우리 인생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만 절대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앞서 살아간 수많은 현인들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돈은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자신이 이 돈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언젠가 시간을 내어 곰곰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부자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며 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항상 내가 지금 가지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습관을 들여 물론 나중에도 하지만 당장 지금부터도 더 풍요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미 전 세계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면적당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고 인기 많은, 그러니까 전 세계 자주포 수출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는 우주 명품 K9을 생산하는 나라임과 동시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155mm 탄 재고가 몇십만 발도 없어서 심각한 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독일이나 주요 유럽 국가들에서 지금 공장을 최대치까지 돌려봐야 1년에 채 20만 발도 못 만드는 그 귀하디 귀한 155mm 포탄을 무려 360만 발이나 창고에 쟁겨두고 있는 전세계 유일한 나라, 또 거기에 더해 105mm 포탄 역시 추가로 350만 발이나 있어 사실상 혼자서 3차 대전도 치를 수 있을 만큼 매우 과한 수준의 포탄 재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더해 그 활용 정점으로 무려 탄두가 8톤에 달하는 사실상 전술 핵으로 분류되는 전세계 최대 가분수 변태 재래식 미사일까지 갖추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포방부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나게 슬픈 불치병인 후천성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의 경우 결국 마지막 단계인 핵무기를 품에 넣어야만 그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 더 많고 더 강력한 포탄을 향한 이 화력 강박증은 거의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세계 최강인 우리 K9 자주포의 전투력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해 무려
제트 엔진 기술을 탑재한 신형 포탄을 개발하기 이르렀습니다. 즉 포탄을 화약에 쏴서 그냥 멀리 날리는 게 아니라 아예 포탄을 소형 제트 미사일로 만들어서 현재 약 40km인 사거리를 최대 120km까지 늘리는 작업을 지금 또 연구실에서 뚝딱뚝딱 개발 진행 중에 있어. 그 놀라운 괴물 램제트 포탄 이야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매우 유용한 인터넷 보안 관련 이야기 잠깐 듣겠습니다. 이 영상은 서프샤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굳이 따로 그 중요성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요즘처럼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 문제가 일상화된 시대에는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 보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들 이 VPN이라는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나와 인터넷 사이에 한 겹의 안전망을 만들어 주어서 내 정보가 외부로 나갈 때 그걸 암호화해서 내 개인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추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반대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는 기술로 이 VPN은 요즘에는 기업들은 물론 개인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우 일반적인 인터넷 보안 서비스입니다. 이 VPN은 사용하는 것도 아주 간단해서 그냥 핸드폰에 설치하기만 하면 그 VPN을 통해 전 세계 100개국에 있는 무려 3,200개 이상의 서버들을 이용해 내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내 IP, 즉 내 온라인 지문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주어서 일단 아무도 내 인터넷 활동을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고 또 거기다가 내 IP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다 보니 평소에는 이런저런 국가적 제약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던 외국의 다양한 사이트들도 이 VPN을 통하면 제약 없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미 서프샤크 VPN에 대해서는 전에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벌써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 혹시 이 서프샤크 VPN에 대해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 서프샤크 VPN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혜택들도 직접 확인하시고 또 결제 시 surfshark.com/PCD로 들어가셔서 쿠폰 코드 PCD를 입력하시면 추가 4개월 무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것에 더해 서프샤크 VPN은 구매 후 30일 이내 언제든지 무료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와 풍산 그리고 국방부는 말하자면 기존의 우리 155mm 포탄을 미사일로 바꾸는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신형 포탄인데 이게 K9에서 발사된 직후 공중에서 마치 제트기에 달린 그 엔진과 똑같은 원리의 강력한 제트 엔진을 가동해서 순간 최대 거의 마 3 이상의 속도를 내며 120km 밖에 있는 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형 램제트 포탄입니다. 그러니까 포탄이 사거리가 120km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포탄이 아닌 사실상 자주포에서 발사되는 소형 미사일로 분류되는 수준이 됩니다. 게다가 이게 휴전선에서 북쪽으로 쏘게 되면 현재 북한군이 보유한 자주포들의 최대 사거리가 대략 30k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3,000문이 넘는 포들, 그 중에서도 세계 최강 K9 계열의 자주포들만 해도 거의 2,000문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수량이기 때문에 이 포들을 모두 안전한 후방에 위치해 놓고 유사시 북쪽으로 일제히 발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군은 전혀 피해를 받지 않고 또 공군 전력도 출격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휴전선부터 평양 코 앞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북쪽 땅을 거의 미터 단위로 모두 자갈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건 긴 칼을 가진 상대를 활을 가진 상대가 싸우는 것과 같은 엄청난 비대칭적 우위를 주는 무서운 기술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램제트 포탄 개발은 이미 개념 검증까지 끝난 상태로 조만간 완성이 되어 대략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개발이 완료되어 그 실물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심각한 중증 포 환자 우리나라는 이 포탄을 개조하려는 시도를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냥 쇳덩어리를 화약으로 때려 날려보내는 기존 관성탄에서 출발해서 이후 베이스 분리드라고 불리는 방식, 즉 탄 뒤쪽에 가스가 나오는 구조로 만들어 그 가스 추진력의 힘으로 포를 조금 더 멀리 보내기 위한 방식을 개발해 성공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여기다가 로켓 보조 추진체를 달아 그 사거리를 조금 더 늘린 것까지 드디어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그냥 보조 로켓 추진체가 아닌 아예 포탄 자체를 통째로 로켓 엔진으로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 날개까지 달아버리는 이 최신식 램제트 기술을 완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고 지금 그 막바지 당금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 오히려 전교 1등이 그 누구보다 항상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 1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나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탄을 아예 미사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우리 군의 이런 괴랄한 계획이 성공해서 대략 앞으로 3, 4년 안에 개발 완료되어 이 램제트 포탄들이 우리 군에 전력 배치되고 나면 그때 우리 군의 전투력은 정말 넘사벽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 역시 이 램제트 방식 포탄을 연구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게 성공해서 배치가 되어버리면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인 전투력의 점프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도 비빌 수 없을 정도로 최강의 자주포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현재 상태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램제트 포탄 기술까지 완성되어 추가되게 되면 우리가 가진 그 수많은 포들에서 이제 그냥 포탄이 아닌 무려 사거리 120km짜리 소형 미사일들을 뿜어내게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육군의 전력은 현재 세계 4위에서 세계 2위 또는 세계 1위까지 올라가게 될 정도로 사실상 이 세상에서 적수가 없는 무적의 화력을 보유한 전 세계 육군 최강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이 램제트 포탄을 제대로 연구하는 곳은 한국과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 이렇게 3개국밖에 없는데, 노르웨이와 미국 방식의 경우 실제로 이 어려운 기술을 구현하려다 보니 탄두가 155mm보다 한참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 3개국 중에서도 유일하게 풀 캘리버 방식으로 포탄을 꽉 채운 155mm의 크기를 가진 거대한 통짜 포탄으로 제작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노르웨이처럼 자국이 사용할 것이 아닌 개발해서 다른 나라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닌, 즉 이미 전 세계 최강 자주포 군단 외에 또 최고의 포탄 관련 기술력을 가진 국가에서 그것도 수출이 아닌 우리가 쓰기 위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불치병을 위한 진통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과는 애초부터 아예 비교가 될 수 없는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이 풀사이즈 155mm 램제트 포탄을 개발 중인 곳은 사실 우리나라 한 곳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이게 몇 년 후 최종 완성이 되고 나면 우리 포방부는 전 세계 최강의 자주포 부대에다 이제는 전 세계 최강의 램제트 포탄까지 갖추게 되는데, 게다가 조만간 등장하게 될 현행 K9A2의 최신형 버전인 K9A3의 경우 이 램제트 포탄이 최대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포신부터 전체 시스템까지 모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되어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때는 그야말로 전 세계 어디에도 적수가 없는 우주 최강의 육군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어서 빨리 그날이 와 우리 신형 K9 자주포에서 램제트 포탄을 쏘아 올리는 그 무시무시하고 멋진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곧 있으면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많은 대화들이 오가고, 또 그래서 수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이며, 또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일들 또한 적지 않게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최근 트럼프와 우리나라는 그 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이번에 한국과의 관세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또는 어떤 형태로든 에이펙에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 안 그래도 유럽, 일본, 한국 전 세계 어디 할 것 없이 심지어 자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트럼프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도 백악관 안방에서 하는 것도 아닌 전 세계인들이 모두 보는 에이펙 회담에서 진행되는 사실 굉장히 큰 정치 이벤트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반드시 이번에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에게는 지금 자신이 그동안 만든 그 수많은 문제들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어떤 커다란 돌파구
각오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이 그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사실상 80% 가까이나 되는 돈을 어찌 보면 제대로 된 명분도 없이 그냥 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다가 지금 미국에게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안보부터 반도체 그리고 조선업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현재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순탄치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 한국에게 예를 들면 한국의 핵 원료 재처리 제재를 풀어주어 한국이 앞으로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슬며시 열어주는 것과 같은, 사실은 마치 소설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혜택을 제시해야만 이번 에이펙 협상이 그가 원하는 그림으로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워싱턴은 그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방법, 즉 이번 에이펙 회담에서 한국의 핵 원료 재처리 제재를 깜짝 풀어주는 궁극의 필살기를 돌파구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용 후 핵 원료 재처리 관련 제재, 더 정확히는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이 유지해온 123 협약의 핵심 내용들을 수정하여 앞으로 한국이 우라늄 등 사용한 핵 원료들을 재처리하여 사실상 핵무기를 자체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지난 1972년 체결된 123 협약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재처리 우라늄 농축 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미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러시아 다음으로 무려 세계 5위로 많은 원자력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많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엄청난 양의 핵 원료들, 즉 다시 재처리하기만 하면 고농축 우라늄 및 플라토늄 추출이 가능해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재료가 쌓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핵 원료들을 재처리할 수 있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플루토늄 등 핵무기의 원료들을 자체적으로 생산 및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앞서 나열한 세계 5위권 핵 역량 대표 국가들 1위부터 시작해서 미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우리나라 중에서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핵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우리만 그동안 이 123 협약에 묶여 있어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과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그 123 협약을 수정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동의 없이 자체 핵 원료 재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게 지금 전망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깜짝 정상회담 역시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내걸었던 유일한 조건은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지 않고 이제는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만약 트럼프가 이제 한국이 핵무장하는 길을 열어준다면 더 이상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할 명분도 함께 사라져버려 그 둘은 북한 비핵화 문제는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만남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이 핵원료 재처리 카드는 이미 지난 8월부터 해외 언론들에서 크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로이터 통신에서 지난 8월 28일자 기사로 미국과 한국이 사용 후 핵원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을 보도했는데, 그 기사에서 지목한 시작이 바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 같은 시기 세계 원자력 협회 역시 한국에 있는 26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사용 후 핵 원료들이 이제 미국과의 협약 수정을 통해 고농축 핵 원료로 재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했고, 또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 그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과 한국 사이 핵 원료 재처리 협약은 사실상 노예 계약이라는 비판을 담은 기사를 내놓았을 정도로 오는 에이펙 회담에서 미국과 한국이 이 안건에 대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거의 확실하게 그 123 협약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이며, 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핵 원료 부분이 마치 지난번 미사일 사거리가 깜짝 풀렸던 것처럼 풀리게 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만약에 진짜로 이게 현실이 된다고 하면 그땐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해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강대국 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 세계 1위를 다투는 국가입니다. 다만 핵이 없다 보니까 글로벌 군사력 순위에서 5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또 사실 이제 북한과의 군사력 비교는 그 의미를 잃어버렸을 정도로 해군과 공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양쪽의 주력인 육군에서조차 북한군은 이제 그 양이나 질 모든 면에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와 같은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한국군이 북한군을 완전히 괴멸시키는데 하루가 걸릴지 또는 3일이 걸릴지 정도만 논란이 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북한도 그냥 가만히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상쇄해버리는 엄청난 치트키를 준비해왔고 즉 바로 핵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벌써 50기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5위의 군사력에 세계 2위에 달하는 재래식 군사력을 가진 살벌한 군사 강국인 우리나라와 서로가 서로를 절대로 군사적으로 도발하지 못하는 대칭을 이루어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이 한반도 내에서의 북한의 핵 독점이 끝나 미국과 러시아 사이 또는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상호 확증 파괴의 미니 버전처럼 되어버려 북한의 핵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교롭게도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써 어쩌면 한반도의 평화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향후 우리나라가 실제로 핵무기를 자체 보유하게 되면 한국은 단숨에 지역 핵 중견국이 되어 미국, 러시아, 중국과 맞먹는 원조 군사 초강대국에서 이제는 거기에다 핵까지 가져버려 이미 핵은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보다 훨씬 뒤처지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기존의 군사 강국과의 격차도 정말 엄청나게 벌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런 군사력의 엄청난 점프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번 회담에서 그 123 협약이 수정된다고 해서 막 내년부터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72년 11월 24일 처음 체결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며 대한민국의 자체 핵 개발 시도에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어 왔던 한미 123 협약이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너무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부디 이번에 미국과 우리 협상단의 이야기가 잘 풀려 되는 것도 없고 하지만 동시에 안 되는 것도 없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지난번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깜짝 풀어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를 위해 커다란 선물을 줄 수 있기를 혼자 기대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미사일 기술부터 잠수함 기술까지 핵 투발 및 운용 기술력에 있어서 이미 세계 최고의 플랫폼을 넘치도록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리 멀지 않은 날 우리만의 자체 핵무기를 가지게 돼요. 이제는 핵 보유국들까지 포함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더 중요하게는 드디어 그 꿈에 그리던 끝판왕 보스급 무기를 손에 넣게 되어 지난 70년간 알아왔던 우리 국방부의 그 고통스러운 불치병인 후천성 나만 없어 핵무기 병이 치료가 되어 이제는 화력 걱정 없이 매일 밤 편안하게 두 발 뻗고 행복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아마 예전에 이 썸네일 보신 분들 아주 많으실 겁니다. 이건 제가 대략 4년 전쯤 만들어 올린 영상인데 이때 존 티토라고 자신이 2036년 미래에서 온 군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 근미래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이 존 티토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짧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미국에는 예전에 코스트 투 코스트라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통 외계인이나 심령사건과 같은 신기한 이야기를 다루는 정말로 인기 많았던 라디오였는데 어느 날 여기서 혹시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 연락 달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전화 연결로 연락 온 소위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는데
많았는데 그중 99%는 정말 여기서 언급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허접한 스토리에 재미도 없던 그냥 수준 떨어지는 주작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존 티토라는 사람이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 물론 이 라디오 프로그램 담당자도 그리고 시청자들도 당연히 실제로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걸 모두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냥 다들 재미로만 듣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존 티토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도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정말 산전수전, 김치전, 해물파전까지 다 겪어본 그 베테랑 진행자가 일부러 엄청나게 기습적이면서도 상대가 허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여러 번 던졌는데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너무도 완벽하고 설득력이 높아 오히려 그의 신뢰도를 높여주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또 그가 등장한 것이 지난 2000년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의 사람들은 커다란 화면이 있는 인터넷 등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개인 장비들을 들고 다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즉 지금의 스마트폰과 놀랍도록 비슷한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애플이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1을 발표한 것은 존 티토의 이 발언 6년 후인 2007년도입니다. 그 외 연도는 조금씩 틀렸지만 2015년경 엄청나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등장하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백신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다들 알다시피 실제로 2019년 코로나가 등장하며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 외 존 티토의 이야기들 중에는 나중에 보면 진짜 소름 끼치게 정확한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존 티토는 자신이 다시 미래로 돌아가기 전까지 딱 2번 더 전화 연결을 했는데, 그와의 대화 내용들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레전드로 남아있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서프라이즈 음모론계에서도 가장 인기 많고 유명한 이름이 바로 이 존 티토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귀뜸해준 조만간 이 세계에 닥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두 번째 남북전쟁, 즉 미국 내전입니다. 미국 중앙정부 중심 세력과 연방정부 중심의 반정부 세력 사이 거의 10년 가까이 벌어진 커다란 전쟁 이후 우리가 아는 그 미 합중국은 이제 사라지고 대신 5개의 거대한 연방공화국들로 재편된 미 공화국이 미국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에서 내전이 멈추자마자 그 직후 갑자기 이제는 3차 세계전쟁이 터져버리는데, 러시아를 주축으로 중국에다 놀랍게도 기존 나토국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힘을 합치고 거기에 대항해 새로운 미국의 리퍼블릭과 영국 그리고 호주 등이 연합하여 서로 도시에다 무차별적으로 수많은 핵미사일까지 날리는 핵전쟁이 벌어지며, 그 결과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고 대부분의 기관 시설도 파괴되어 지구 문명이 크게 후퇴하게 되는 시기를 겪게 된다고 존 티토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 세계는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면서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이 지도와 같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세상이 곧 펼쳐질 것이라는 게 그 유명한 존 티토의 예언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 실제로 그 존 티토의 이야기를 100%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다른 예언들 이야기처럼 사실 그냥 꽤 흥미로운 재밌거리 이야기로 즐기는 것 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어쩌면 정말로 이 존 티토의 이야기들이 진짜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다는 그 심각한 내부 분열과 갈등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특히 트럼프의 등장 이후 그 안과 밖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미국의 위상과 세계 속에서의 위치, 그리고 정말 그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 내부에서의 분열을 들여다보고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미국 관련 강연자이자 벌거벗은 세계사 시리즈 최다 강연자이신 김봉중 교수의 책 위험한 미국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김봉중 교수는 물론 지금 전 세계인들 모두가 어쩌면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행보에 너무도 크게 놀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도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에 더해 이미 미국은 더 이상 예전의 미국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가 바라본 이 트럼프라는 인물의 핵심은 바로 분열입니다. 그는 미국 내 오랫동안 뿌리 깊게 존재해온 여러가지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분열과 싸움을 조장하여 지금 그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라고 교수는
지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특히 정치적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갈등과 대립이 엄청 심한데 더해 또 거기다가 막 남자와 여자, 성별과 세대까지 그 분열과 싸움이 번져 정말 시끄럽기는 한데 그 모든 것들이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일단 그 탄생 자체가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일명 멜팅팟 국가로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전 세계 모든 인종들이 모여들어 다들 그 나라의 주인으로 나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가인데 더해 또 오늘날 그 50개 연방주들은 사실상 예전에는 모두 다 각자 독립적인 국가나 다름없던 곳들이 하나로 합해져서 지금의 미국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과거 링컨 시절에는 그 많은 주들이 이제는 남과 북으로 편을 나누어서 정말 살벌한 거대한 내전을 치른 후 결국 북부가 승리하며 간신히 봉합이 되어 이후 하나의 국가로 유지되며 잘 지내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은 남과 북 그리고 각자의 주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지금도 매우 뚜렷하고 강한 국가입니다. 거기에 더해 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초기 미국 백인 이민자들은 이후 남미나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이야말로 이 미국의 진짜 주인이라는 미묘한 선민의식도 강하게 깔려 있어 앞서 말한 그 모든 갈등과 대립의 바탕 위에 백인과 이민자 사이의 인종과 민족적인 갈등까지 더해져 사실 정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구동하며 운영되어 온 것이 신기할 정도로 나라 전체의 갈등과 분열의 요소들을 엄청나게 많이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미국 내 존재하는 그 수많은 갈등의 요인들 가운데 백인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국내 다른 이민자들과 또 밖으로는 중국 외 다른 나라들을 적으로 돌리며 일종의 혐오와 적개심을 극대화시켜 그 갈등을 동력으로 지금 그 자리에 오른 것이라는 게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런 트럼프 때문에 지금 미국은 과거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렸던 그 평화의 시절의 종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고립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그것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다 또 미국 내에서 나는 천연자원 또한 너무도 풍부한 것을 넘어 가장 중요하게 그 거대한 태평양 때문에 사실상 거의 섬이나 다름없어 외국의 침공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천연 요새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로 하고 대신 국제 싸움이나 정치 또는 심지어 세계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오직 경제적으로만 교류하며 행복하게 살기로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며 심지어 원조 초강대국 영국을 넘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세계 1차 대전 때도 끝까지 개입하기를 꺼려했고 또 2차 대전 때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가장 마지막에 참전하며 최고의 승전국이 되었을 정도로 미국은 원래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싶어 했던 그런 자발적 고립국가였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의 핵심 승전국이 되며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유럽과는 달리 하와이 진주만 빼고는 본토의 그 어떤 생산시설도 피해를 받지 않았던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그냥 넘사벽의 온리원 세계 최강대국으로 그 위상이 높아져 버립니다. 즉 군사력 면에서도 2차 대전 당시 그 전쟁 중 소비된 모든 무기의 약 40%를 미국 혼자서 생산해 제공했고 경제적으로도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은 전 세계 GDP의 무려 48%를 혼자 차지했던 그냥 넘사벽 국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고립주의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로마, 다시 말해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위에 군림하는 리더 국가가 되어 달러를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도 관리하고 또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 경찰 역할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과거 고립주의와는 반대의 큰 형님 제국이 되어 자국의 성장과 안녕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자기들의 아성에 도전하는 국가는 즉 미국 GDP의 50% 정도에 근접하는 나라는 그 싹이 더 커지기 전에 완전히 짓밟아 놓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냉전을 잘 활용해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연합을 이끌어낸 후 이후 소련이 너무 커지자 1991년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해체되도록 한 것. 그리고 이제는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동차와 반도체로 갑자기 엄청나게 돈을 벌며 미국 GDP의 50% 가까이를 따라잡으려고 하자 미국은 곧바로 플라자 합의와 미일 반도체 협의로 마치 스테로이드 먹은 대나무처럼 미친듯이 올라가던 당시 일본 경제 성장을 척추부터 끊어버려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30년이 훌쩍 넘도록 당시의 후유증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치 세금을 내듯이 전 세계는 미국의 뜻에 따라 고분고분 움직여주고 또 미국도 전 세계 국가들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해주며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랬던 미국의 위상과 또 그로 인해 평화롭고 질서 있었던 세계 정세가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안으로는 미국을 분열되게 만들어 미국인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들고 있고, 또 밖으로도 마치 관세를 그날의 기분이나 자신의 선호에 따라 무슨 수산시장에서 생선 가격 매기듯 시가로 매기며 기존의 미국 외교 원칙들을 모두 깨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이웃 국가들은 물론 동맹들까지도 사실상 모두 적으로 돌리면서 또다시 과거의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는데, 이전의 고립주의 시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 미국은 내부로는 분열 없이 매우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그 안과 밖 모두에서 커다란 혼란을 일으키고 겪으며 너무도 불안한 상태에 있어 앞으로 미국이 또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마치 어둡고 무거운 안개 속에 있는 듯 위태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트럼프의 미국이 어째서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또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어떤 길을 가게 되고 그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정세와 글로벌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기 소개하고 있는 김봉준 교수의 위험한 미국사의 경우 지금 트럼프 상황을 중심으로 미국의 건국부터 현재까지 지난 역사와 주요 사건들에 대해 마치 책으로 너무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TV 프로그램을 보는 듯 친절하고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세계 정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뉴스를 보시면 지금 세계 돌아가는 상황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앞에 소개한 존 티토가 말했던 그 인류의 미래, 즉 미국이 극심하게 분열된 후 결국 제2의 남북 전쟁으로까지 치달은 다음 이후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미국은 사라지고 또 이어서 세계 3차 대전까지 일어나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희생될 것이라는 그 너무도 무서운 이야기는 물론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는 하지만 어찌된 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곧 실제로 그 시나리오대로 커다란 사건들이 벌어질 것만 같아 그게 마냥 흥미거리 이야기로만은 느껴지지 않는 요즘입니다. 김봉준 교수는 책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가진 그 엄청난 가치를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한창 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도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이 두어야만 하는 최고의 국가이고, 또 유럽을 포함 중동 등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가 가진 넘사벽의 기술력과 또 우리의 문화를 너무도 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돌아봐도 우리처럼 모든 걸 두루 갖추고 있고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봉준 교수의 그 지혜로운 조언처럼 우리 모두가 일단은 우리 자신이 가진 그 능력과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여 그걸 무기로 지금 너무도 혼란스러운 이 세상과 현명하게 잘 싸워서 언젠가 이 모든 혼란의 폭풍과 안개가 거치고 나면 그 새로운 세상에서 최후의 승자로 우뚝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